제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한 것은 14년 정도 되었고, 그때 집 앞 공원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쳤는지는 이전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사용한 낚시채비가 딕스 스포츠에 가서 구입한, 그땐 나름 큰맘 먹고 50불 들여 산 시마노 브랜드의 아주 싼 낚싯대와 릴 세트였습니다. 50불 세트였으니 아마도 시마노에서 제일 싼 낚싯대였다 생각됩니다. 그나마 초짜라 40파운드의 두꺼운 줄을 써서 낚싯대가 부러질지언정 줄은 안 터진다라는 셋업으로 랩피쉬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점성어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20년 동안 점성어를 잡으며 배운 것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성어에 대해 아는 척을 시작합니다. 이후 집중적으로 1m 남짓 크기 랩피쉬만 겨냥했고, 그때부터 제가 산 낚싯대는 아마존에서 20불 주고 산 낚싯대에 20불 주고 산 릴을 달아서 쓴 것이었는데, 이 채비 4벌로 정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양의 점성어를 쌀하고 지인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랩피쉬 입질은 작게 툭툭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미끼 옆에서 주위를 조금 살피다 입에 쑥 넣고 가는 스타일이라 입질을 느낀다기보다는 낚싯대가 쭉 인사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낚싯대가 그때 산 건데, 뭐 이름도 없지만 14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세계는 제가 발로 밟아서 부러뜨린 것도 있고, 자동차 그라지에 꺾여 부러지는 등 제 부주의로 인해 부러졌습니다. 이때 산 채비는 다만 1년이 지나고 다음 시즌 때 쓰려고 하니 낚싯대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싸구려 릴들이 뻑뻑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릴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고 50불 정도의 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또 지나고, 그때부터는 또 제가 왕고등어, 그러니까 킹매크로 또는 킹피쉬라 부리는 생선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때 산 릴이 바로 이 릴들입니다. 펜 8000이면 무겁기도 하고 너무 큰 거죠. 하지만 제가 말했듯 점성어는 던져놓고 기다리는 게임이라 릴 무게가 크게 무겁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손맛보다는 배를 채우기 위해 낚시하는 생활 낚시인에겐 오히려 20분 동안 해야 되는 씨름을 10분으로 줄여줄 수 있으니 편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 채비는 6-7년 전부터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먹기 위한 생활 낚시꾼에서 지인들 또는 애들한테 낚시를 즐기게 해주기 위하면서 낚시 가이드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건데, 훨씬 낭창해진 낚싯대에 좀 더 작아진 릴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접대용이라 다용도 셋업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창한 낚싯대에 요 정도 작은 릴, 낚싯대는 부러지지 않을 정도면 되고 릴은 잘 감기면 됩니다. 릴은 크면 좀 더 쉽게 감기고 비싸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감기고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만일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낚시를 오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채비 말고 월마트에 가셔서 30-40불짜리 세트 사셔도 랩피쉬 잡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 뒤에도 그 릴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비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제대로 된 미터급 점성어를 잡은 채비입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것이고 절대 이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터급이 생선이니 상어 잡는 커다란 바늘을 쓰고 40파운드나 되는 무거운 애들이니 줄도 40파운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0파운드의 무거운 생선을 줄을 잡고 끌어올리진 않죠. 대부분 뜰채나 뜰망을 내려서 올리기 때문에 물에서 끌고 오는 힘은 절대로 그렇게 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생각에 점성어를 잡는데 제일 효율적인 리그를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점성어 리그를 만드는데 4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첫째 추, 둘째 도르래 같은 이음새, 셋째 바늘, 넷째 플로러 같은 밑줄. 첫째 추의 목적이 가라앉히고 고정시키는 데 있는 거죠. 제가 낚시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바닥이 바위도 아니고 대부분 뻘이거나 모래인 관계로 바닥이 걸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구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피라미드 추를 제일 많이 쓰고, 던질 때 어느 정도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이온스 추를 제일 많이 쓰고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물살이 빠른 지역에서 낚시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땐 6온스까지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지역에서는 2온스 피라미드 추면 굴림을 방지하고 줄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음새. 도르래 같은 이음새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번째 밑줄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밑줄. 밑줄 역시 저는 20파운드 모노줄을 그냥 그대로 이음새 없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걸 흔히 꾼들 사이에서는 토리스트 윅, 그러니까 관광객이 쓰는 윅이라고 부릅니다.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구슬, 이음새 등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심플하게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갈치처럼 야광으로 유인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렁주렁 달아야 하고, 하루에 수십 마리를 잡거나 수백 번 캐스팅해서 광어를 잡을 때는 줄이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르래를 달기도 하고, 튼튼한 밑줄을 쓰기 위해 플로로 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던져놓고 기다리다 1시간쯤 뒤에 미끼 확인 후 또 기다리는 그런 낚시에서는 도르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감성돔처럼 예민하지 않는 점성어를 잡는데 굳이 밑줄을 비싼 카본줄을 쓸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참고로 다음 시리즈는 감성돔 시리즈니 많이 기대하시고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풀리거나 끊어질 확률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줄에 바로 바늘과 줄을 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늘. 바늘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만약 주위 생활분들보다 조금 더 잘 잡는다면 비밀은 바로 여기 이 바늘에 있습니다. 제가 점성어를 잡기 위해서 원하는 바늘은 한번 끼면 안 빠지고 낚싯대를 여러 대 펼쳐야 확률이 높다 보니 바로 챔질 안 해도 되고 10파운드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쓰던 바늘을 재사용할 만한 품질을 원합니다. 같은 크기 바늘이라도 아마존에서 싸게 파는 중국 제품 바늘들은 펴지고 잘 부러지고 하는 점을 감안해 저는 아마존 중국 제품을 추천드리지 않고 무조건 이름 있는 회사의 바늘을 사셔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제가 쓰는 바늘은 사이즈는 작지만 훅업도 잘 되는 2아웃 서클 훅을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이름 있는 2아웃 바늘로 미터급 점성어가 물렸는데 못 잡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에 점성어를 잡아본 적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양머리,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잡았거나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점성어 때가 피어를 습격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어를 습격했을 땐 그야말로 어쩔 땐 빈 바늘을 물에 넣어놔도 잡힐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성돔을 잡을 때 흔히 미끼로 쓰는 산새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새우는 그야말로 거의 모든 생선이 좋아하는 먹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성어 역시 새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점성어만 겨냥할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점성어를 잡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기다림이죠.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물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시간, 어쩔 때는 10시간을 기다려서 한 마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싸움에서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은 미끼가 오래 붙어 있지 않거나 미끼가 다른 애들한테 자꾸 따먹힐 때입니다. 새우를 단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손바닥보다 작은 애들한테 먹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추운 물이라 흔히 말하는 잡고기가 적다고 하더라도 점성어 하나가 오기 전에 수마리의 다른 애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새우는 세게 던지면 공중에서 떨어질 때가 많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점성어만 노린다면 새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좋은 미끼는 뭘까요? 흔히 말하는 컷베이트, 다른 생선이겠죠. 멀리서 바다를 찾는 분들은 저처럼 싱싱한 미끼를 구하기 힘들 테니 냉동 미끼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럼 새우 외에 점성어가 좋아하는 미끼 2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블루크랩입니다. 블루크랩을 꽃게탕에 넣기 위해 손질하듯 가운데 자른 뒤 옆으로 두세 토막으로 잘라서 달면 됩니다. 물론 작으면 그냥 바늘 통째로 달기도 하고 더 작으면 그냥 통마리를 달기도 합니다. 블루크랩보다 조금 더 좋은 미끼는 큰 생선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미끼, 바로 숭어입니다. 숭어는 내장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인지 그야말로 숭어를 잘라서 달면 어쩔 땐 새우보다 더 미친 듯한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숭어가 점성어가 올 때까지 버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너무 작지 않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달아줘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핑거 멀렛,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애들은 그냥 달아주시면 되고 손가락보다 크면 반으로 잘라서 달고 20-30cm면 툭툭 5-6토막으로 잘라서 달고 그 이상으로 크면 포를 뜬 뒤 잘라서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숭어가 싱싱할수록 바늘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프로나 월마트 같은 데서 파는 숭어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 데서 파는 숭어는 보통 몇 년 된지 모르기 때문에 터에 가서 녹으면 엄청 흐물거립니다. 그래서 미끼만 전문점으로 파는 가게나 아예 해물점을 가셔서 사람이 먹는 숭어
또는 바로 잡은 숭어, 얼린 지 얼마 안 된 숭어를 쓰셔야 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미끼가 새우밖에 없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작은 바늘에 새우를 작게 잘라 다는 뒤 조기나 바다송어 등 작은 생선이 잡히면 그걸 미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조기 같은 경우 반으로 잘라서 달아도 되고 작으면 그냥 통째로 달아도 됩니다. 큰 메기들이 자꾸 잡힌다 싶으면 사른 미끼를 조금 크더라도 그냥 달아주면 메기들이 잘 안 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점성어를 잡으러 갈 때 이 미끼가 없으면 점성어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 미끼는 바로 제가 직접 투망으로 잡아서 살아있을 때 바로 냉동고에서 얼린 숭어입니다. 살아있을 때 급냉동한 미끼는 나중에 녹아도 흐물거리지 않고 그 미끼는 그때그때 알맞는 크기로 잘라서 쓰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점성어의 모든 지식을 풀어놓으며 아는 척 할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영상은 손질이 까다로운 점성어 손질법과 요리법입니다. 밤을 새고 낚시해서 붉은 금빛의 점성어를 드디어 잡아왔다.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손질과 요리가 남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질을 너무 못해 4명이 3시간에 걸쳐서 한 마리를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점성어를 손질하다 보니 한 마리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